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우정이고요. 저는 가지 언니입니다. 네, 저는 도라이고요. 네, 오늘은 아주 세간을 달구고 있는 뜨거운 영화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쵸, 후끈후끈.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한번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영화는 바로 코랄리 파르자 감독의 서브스턴스입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2월 초 오늘을 기준으로 무려 37만 명의 관객이 들었는데요. 요새는 사실 1000만 영화도 많고 그래서 이게 37만 명? 얼마나 많은 거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국내 독립영화 같은 것들은 뭐 1만 명 관객만 들어도 아, 그쵸. 흥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영화를 이런 영화? 이런 영화를 40만 명이나 봤다라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 방송을 듣고 내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시면 또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오프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호러 영화 두 분은 원래 좋아하시나요? 즐기는지 혹은 즐기지 않는다면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도라, 너 어때요? 저는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별로. 오, 의외? 의외네. 완전 의외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호러 영화를 제가 못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호러 영화가 대단히 힘들다거나, 막 못 보겠다거나 이러진 않고, 근데 호러 영화가 사실은 장르가 또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쵸? 이제 귀신이 나오는 이런 공포 영화가 또 있고, 아니면 뭐 그쵸. 좀비가 나오는 영화, 아니면 어떤 살인마가 나오는 영화,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어떤 미스테리한 현상이 나오는 맞아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장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영화인데, 제가 호러 영화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 이유는 호러 영화가 갖고 있는 장르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르성이 굉장히 강한 그쵸. 영화죠. 호러 영화라는 건. 왜냐면 뭐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은 호러 영화라는 그 장르 자체가 그다지 흥행하기 어려운 장르이기도 해요. 원래.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전 세계 흥행 수익 1위 한 공포 영화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공포 영화? 네. 전 세계 1위. 네. 조스? 아니요. 그것이래요. 아. 그게 뭐예요? 삐에로 나오는 아. 영화 있어요. 그게 저도 의외였는데 그게 물론 제가 찾아본 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7억 달러를 벌었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1위를 한 그 영화 자체도 7억밖에 벌지 못한. 네,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수익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좀 있는데 공포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옛날에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우정 또래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니 근데 시기상으로 나도 껴주면 안 돼. 스크림이란 영화 알아요? 잘 몰라요. 거봐요. 뭐 스크림 알잖아요. 네, 알아요. 알긴 알죠. 그리고 뭐 스크림 같은 거 아니면은 우리나라 여고괴 담, 그리고 뭐 13일의 금요일, 그리고 그나마 좀 최근은 컨저링 있지만 예전에 일본 영화는 링, 주온 이런 영화들이 공포 영화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사실 연출이 비슷하고 반복되고 있고 클리셰가 굉장히 많고 맞아. 유치해요. 나오는 인물들도 막 까불다가 귀신한테 죽거나 이런 거가 너무 뻔해서 맞아. 그다지 영화의 어떤 그런 작품성 같은 게 즐기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공포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굉장히 길게 말했지만 네, 그렇지만 좀 최근에 나온 좀 재밌는 공포 영화 뭐 겟아웃이나 미드소마, 뭐 유전 이런 작품들은 그런 거는 그래도 재밌게 보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수록 공포 영화 클리셰를 좀 비틀고 맞아요. 그걸 좀 더 활용하는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새로운 주제 의식 같은 게 좀 들어가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방금 도라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세분화. 일단 호러 장르 자체 즐기지 않는데 근데 거기서도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 나오는 거. 왜냐면 공포 장르가 정말 싫은 게 점프 점프 스쿼트라 그러죠.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그런 옛날 거. 여고괴담에서 네. 나오던 그런 것들. 네, 뭐
아니면 깜짝 놀라게 하는. 맞아요. 그리고 파라노멀 액티비티 막 그런 거라든지 막 그런 게 너무 막 깜짝 놀라는 게 싫어요. 근데 그래도 뭐 좀비, 뱀파이어, 살인마까지는 어느 정도 사람의 형성이라서 뭐 튀어나와도 되게 무섭진 않은데 진짜? 귀신은 일단 형상 자체가 너무나도 무섭잖아요. 약간 기괴하니까. 네, 기괴하고 그게 퍽 나오니까 그 좀비는 때로 다녀서 확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전 좀비 영화는 진짜 무섭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좀비는 그래도 귀엽죠, 귀여워. 괜찮은 편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호러 장르가 진짜 도라랑 똑같이 주제의식이 좀 없이 진짜 공포영화에 쟤 좀 이따 죽겠네 하면 여지없이 죽고 까불면 죽고. 예, 그런 뭔가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싫은데 최근에는 좀 다르게 보는 게 그 클리셰 그대로 가는 재미가 있는 것도 예, 그런 걸 찾는 것도 재밌더라고. 쟤 좀 이따 죽겠네? 죽어. 내가 마치 예언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시점에서 보면은 또 재미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다만 귀신은 죽었다 깨나도 싫다. 아 진짜. 네, 너무 무섭다. 왜냐? 나의 심장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럼요. 우정은 저는 아시다시피 너무 즐기지 않고요. 네. 거의 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까 호러물에 관련해서는 거의 백지 수준인 것 같아요. 본 영화가 거의 없고 굉장히 쫄봅니다. 그래서 뭐 호러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적인 공포, 뭐 스릴러물 다 못 봐서 사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되게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를테면 박찬욱 감독님 영화처럼 그런 스릴러물도 잘 못 봐서 되게 내가 놓치고 있는 영화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고 기생충도 너무 무서워서 힘들게 본 사람이라서 물론 이제 호러물은 아니지만 그런 갑자기 튀어나오고 스산한 음악 깔리고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워하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서브스턴스를 못 볼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너무 좋았고요. 도라의 어떤 거의 강건에 가까운 근데 그쵸. 제가 계속 무조건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권유에 의해서 봤는데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하다는 앞으로 제 말만 잘 들으시면 진짜 어떤 호러물의 신기원이 저한테 열린 느낌이라 너무 잘 봤었고요. 근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호러 영화들을 되게 퉁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간을 이용해서 호러 영화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가져와 봤는데요. 호러 영화의 정의는 일단 관객에게 공포와 경악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장르 영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 내러티브로는 크게 뭐 귀신, 뱀파이어 등과 같이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이야기 혹은 이제 연쇄살인마처럼 실존했던 혹은 있을 법한 이야기를 드는 예시를 들 수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좀 과장된 신체 훼손 같은 것들이 좀 일종의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더 세부적인 또 종류를 본다면 피와 흐트러진 살점이 난무하는 스플래터 무비, 또 동기나 목적 없이 무차별 살인이 벌어지는 슬래셔 무비, 뱀파이어 무비, 어떤 종교의 신비주의가 중심이 되는 오컬트 무비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호러 영화로만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아쉽고 스릴러적인 요소나 SF적인 요소가 많아서 되게 종합적인 장르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딱 공포심 유발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쫄보인 저도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계속 곱씹어 보다가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어쩌면 내가 무서워했던 게 그동안 서스펜스 일반이 아니라 남성 가해자와 여성 희생자 중심의 어떤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겠다 하는 그런 서스펜스들이 나에게 무서움을 줬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여성 복수극의 카타르시스는 좀 다른 차원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김봉남 보셔야겠네. 맞아. 어떤 거? 그것도 김봉남 살인 사건에 정말. 안 볼래요. 그 여성 복수극인데요. 아 그래요? 그래 네. 봐야 된다고 한 거예요? 네네네. 아,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 들었어. 이 감독의 전작도 리벤지더라고요. 네, 여성이 총을 난무하는 작품이라고 하던데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따가 또 많이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도라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영화는 이제 한때 할리우드 대스타였던 엘리자베스 스파클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인데요. 이제 데미 무어 배우가 이제 열연을 했죠. 이 사람이 이제 시간이 흐른 지금은 TV 에어로빅 쇼 진행자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이 사람이 이제 50살 생일이 된 날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 집에 가던 길에 교통사고까지 이제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남성 간호사가 이제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이제 약물을 이제 권유하게 돼요. 그래서 주사 한 번으로 이제 거기 약물의 이제 광고 문구처럼 젊고 아름다운 이제 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이끌려서 그 약을 결국엔 주사를 하고 이제 자신과 비슷하지만 굉장히 젊고 정말 완벽한 모습의 수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수의 몸으로 다시 한번 스타로서의 전성기를 맞게 되고요. 약물의 단 하나의 규칙이었던 7일간의 완벽한 밸런스를 어기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가 취하면 나머지 하나는 잃게 되는 이 서브스턴스의 규칙에 따라서 엘리자베스는 이제 순식간에 늙게 되고 수를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사리 이제 그러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제 수는 잘 나가다가 이제 새해 전야쇼까지 맡게 되는데요. 이제 미루다가 3개월 정도를 미루죠. 안정제가 떨어지는 바람에 교대를 하게 되고요. 흉측한 노파의 모습으로 깨어난 엘리자베스는 이 짓을 모두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랑받는 그 수의 모습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교대하려고 하다가 두 사람이 모두 깨어나요. 그 이후로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영화가 치닫게 되는데 직접 스크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어디까지 스포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화 전반을 다 다루고 있어서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이 듣기는 조금 어렵죠. 좀 불편할 수 있죠. 보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 줄거리를 스포 없이 얘기하기에는 거의 영화에 대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또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또 얘기를 하다가 서브스턴스 봤냐고 물으니까 근데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봤는데 본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럴 순 없어. 아무리 네가 많이 들어봤자 그 영화를 본 것 같은 체험은 할 순 없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아도 맞아요. 그냥 영화를 한번 보시는 거는 전혀 다른 또 체험이 됩니다. 맞아요.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면은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리고 것들을 알고 좀- 봐도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그쵸. 네. 진짜 체험의 영화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줄거리는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감독과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코랄리 파르자 감독님은 아까 이야기해준 것처럼 전작 리벤지에 이어서 두 번째 장편으로 서브스턴스를 촬영을 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제 다가오는 영화제들에서도 뭐 여러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죠. 이제 유튜브나 많은 인터뷰들에서 촬영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담겨 있는데 영화를 딱 봐도 그렇지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배우들이. 이제 촬영 분장에 뭐 그 몬스트로 엘리자스 분장은 입는 데만 6시간이 걸렸다고 맞아. 이야기를 하고요. 엘리자베스의 노파 분장도 거의 뭐 많게는 9시간까지 걸렸다고 해서 배우들이 진짜 고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감독님도 엄청 치밀하신 분이더라고요. 파워 제이던데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렇게 영화 찾아보면서 알게 됐던 내용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 뭐라 그러죠? 미리 사전에 스크립트나 그것을 스토리보드를 진짜 굉장히 꼼꼼하게 그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디를 사전에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바디가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또 사전에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바디를 딱딱딱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치밀하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치밀한 감독님이신 것 같고 그래서 배우분들한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렉팅을 했었다고 해서 어려운 영화이지만 또 그래서 또 어떤 감독님의 디렉팅대로 잘 촬영을 했다라고 배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엘리자베스가 중간에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격하게 닦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번을 촬영을 다시 해서 나중에는 피부가 벗겨질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대단한, 그래서 덮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약간 광기의 감독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엘리자베스 스파클 역의 데미 무어는 1990년대 할리우드를 풍미했던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두 분은 데미 무어 영화를 좀 보셨나요? 대표적인 사랑과
영혼이 있죠. 사랑과 영혼. 영혼. 네. 고스트. 언제 고스트고. 너무 예뻤어가지고 진짜. 근데 그건 사실 저희 세대보다도 조금 그쵸, 앞선 그쵸. 세대 영화기는 해요. 저 그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만 너무 많이 예, 맞아요. 그 도자기를 빚는 그 장면이 너무 유명하니까 본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안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데미 무어가 나왔던 영화 중에 기억나는 거는 미녀 삼총사? 그쵸. 저희 때는 그게 더 가깝긴 네, 하겠네요. 그때 이제 뭐 루시 리우나 카메론 디아즈랑 뭐 이렇게 나오는 영화에서 데미 무어가 이제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해변을 이렇게 뛰어오는 씬이 있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근데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었던.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전신 성형을 그 작품 때문에 했다고. 근데 그런 들었었는데. 루머가 있기는 한데 루머였구나. 모르겠어요. 진위는 모르겠지만 루머가 좀 있었죠. 데미 무어에 대해서는 저 이따가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 데미 무어가 주연이라는 점이 굉장히 또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상징성이 있거든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와 데미 무어가 이렇게 겹쳐지는 것이 우리한테 이제 영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주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고 또 데미 무어가 이제 저희 때 굉장히 좀 유명했던 이슈는 애시튼 커처랑 연인 맞아요. 관계였는데 둘 사이가 16살이 차이가 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할리우드에서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소비했냐면 데미 무어의 어떤 배우로서의 평가나 이런 거 아니라 저렇게 어린 남자랑 사귀는 여자의 외모 관리 비결 이런 걸로만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이슈화되고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데미 무어는 없어지고 그냥 어린 남자를 사귀는 어떤 여자. 그래서 아마 그 7억 전신 성형 썰 같은 것도 그런 얘기에서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근데 그런 배우가 지금 심지어 데미 무어는 지금 60대더라고요. 60대에 엘리자베스 스파클이라고 하는 정말 한때 잘 나갔던 스타. 지금은 뭔가 약간 퇴물 취급받는 이런 배우의 역할을 했다는 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고 굉장히 메시지가 되게 정확하게 꽂히는 게 있죠. 맞아요. 그래서 캐스팅부터가 참 어떤 화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르자 감독이 엘리자베스 역할을 그렇게 데미 무어에게 제안을 했던 게 처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다 이렇게 봤던 다른 인물이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데미 무어를 고려를 하게 됐었는데 그 계기가 데미 무어의 자서전 인사이드 아웃을 읽고 엘리자베스와 딱 맞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책에는 무어가 어린 시절에 당했던 성폭행과 극단적인 다이어트, 약물 중독 같은 고백들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실제로 왕년의 스타를 캐스팅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훌륭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캐스팅 자체에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무어는 이 영화로 연기 인생 45년 만에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마거렛 컬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앞으로가 참 기대되는 배우인 것 같아요. 이제 언제 대중들에게 좀 인식을 알렸냐라고 찾아보니까 2019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그때 맨슨 패밀리의 일원으로 눈도장을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최근에는 가여운 것들과 카인즈 오브 카인드니스, 요르고스 란티몬스 감독의 영화들에서 신스틸러로 활약을 했는데 이제 이번 서브스턴스까지 어쩌면 배우로서 좀 도전적인 필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다음 작품들이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마거릿 컬리 작품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지금 나열해 주시는 작품들 보니까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거의 이제 신예 배우 같았다. 너무 아름다웠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저 얼굴 뭐지? 누구지? 라는 맞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아름다운데 또 개성이 또 있는 얼굴이어서 배우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마스크를 가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영화 속으로 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가지 언니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원래 사실 이 영화를 가지 언니가 거의 제일 먼저 봤나? 우리 듣보에서는. 그러네. 네,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좋다고 막 이거 영화 하고 싶다고 이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가지 언니 그 감상이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거의 논문을 쓰셨다고 아까 우리 톡에다가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의식의 흐름이 멈추질 않아서 네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는 진짜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진짜 하나씩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지만 5시간 녹화할 수 없으니까 녹음할 수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줄여보겠다. 이제 그럼 편집해야 되는 보름만. 보름이 이제 욕하고 난리 나겠죠. 근데 저는 정말 이 감상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디 호러물 정말 극혐하는데 이 영화는 호러물을 본 뒤에 되게 찜찜하고 불쾌한 감정보다는 슬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야? 이 영화가 왜 슬플까? 나는 항상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거기서부터 또 생각이 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디 호러나 이런 영화들이 정말 스토리가 받쳐주고 딱 된다면 와 정말 예술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진짜 좋았던 건 정말 시속 300km로 막 매다 꽂는 직관적인 연출 시원시원하게 그래서 그냥 오로지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과 스크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재관람하고 곱씹으면서 새로운 장치들을 발견하는 재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정말 거기에 받쳐주는 미장센 그리고 영화 음악 이런 것까지도 몰입도를 미친 듯이 몰아가는 이 영화도 정말 멱살을 제대로 잡고 가는 영화가 아닌가 해서 정말 여러모로 뒤에 또 얘기 많이 나눌 거니까 예, 너무 미친 영화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멱살잡이 영화 이런 시리즈 만들어야겠네요. 우리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영화. 맞아요. 그런 영화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조금 굳이 표현을 좀 아껴뒀다가 언제 봤냐면 이제 신정에 한번 보고 구정에 한번 봤어요. 너무 좋은 타임이다. 네, 새해를 새롭게 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네, 헐리하게 피해 의식을 딱 치르고 저는 피가 이렇게 낭자하는 건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그래서 이렇게 칼로 쑤시고 이렇게 썰고 이런 거 그래도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칸에서 각본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이해가 가요. 왜냐면 각본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화를 보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저는 오늘 그 각본에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플롯 구성이 진짜 촘촘하게 잘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굳이 막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하지 않아도 바로 느껴지는 면이 있고 해석하면 더 느껴지거든요. 맞아. 그리고 저는 각본을 잘 썼다 아니면 소설 작품을 잘 썼다라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불필요한 얘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쓴 시나리오다. 그리고 그거를 결국엔 영화는 이제 장면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장면이 아까 그 스토리보드 얘기도 하셨지만 그 감독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구현이 돼 있어요. 불필요한 거 없이 내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 것인가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는 감독이거든요. 저희가 지난번 더폴 녹음할 때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인가 이런 얘기를 좀 했을 때 제가 감독이 의도를 명확하게 갖고 있고 그걸 보여주고자 한 영화가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가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고어물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고어하진 않고 좀 정도를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밸런스를 굉장히 잘 지킨 영화 속 인물은 그러지 않지만 감독은 밸런스를 굉장히 잘 지킨 영화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아쉬운 부분도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좋은 게 뭐냐면 불필요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쉬운 점을 언급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감독이 좀 똑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화의 이런저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통 아쉬워서 배치해놔요, 감독들이. 이 얘기 빼기 싫은데? 이 얘기 나한테 너무 아까운데? 그럼 그걸로 사람들이 이제 막 거기서 왜 그랬지?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SF 면모적인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개연이 매우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척추를 뚫고 사람이 나온다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설정이라던가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이 세계의 어떤 설정이구나 약속된 거구나라고 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딴지 걸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영화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좋았고 굳이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영화에서의 제 최애는 몬스트로 엘리자수인데 그 몬스트로 엘리자수의 분량이 좀 적어서 저의 최애 분량이 좀 적어서 조금 아쉽다. 감독판을 한 번 더 개봉해서 늘려달라. 네, 저 몬스트로 엘리자수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그것이 아쉽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스토리보드나 이런 얘기가 또 감독이 크게 있었대요.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바디를 많이 제작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말 불필요한 거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촉박한 예산도 어떻게 보면은 한몫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를 만들 때 그게 진짜 중요해요. 이 제한한. 왜냐면 영화는 사실 시간이 진짜 돈이거든요. 그치. 다른 예술과 좀 다르게 시간이 1분, 1시간, 1시간 갈 때마다 다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절약하는 이제 그 현명한 방식을 알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촬영할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그 제작기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배우들이 너무 편했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저렇게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는 감독과 일하면 사실은 배우들이 뭐 어려운 점이 또 있다면 나체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쨌든 좀 힘든 부분일 텐데, 저 감독이라면 나는 그냥 벌 벗고 그냥 가겠다. 그냥 갈 수 있겠다. 내 몸을 가져다 쓰쇼. 그냥 촬영할 수 있겠다. 물론 분장의 어려움은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우정은 어떤 점이 특히 좋았어요? 궁금해. 저는 일단 이야기해준 것처럼 일단 미장센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할리우드의 파란 하늘과 초록색 야자나무와 노란 코트, 흰 벽, 붉은 피, 그런 쨍한 색감들부터 완전히 압도당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어떤 여백을 충분히 활용한 공간 구성과 직선 같은 것들이 진짜 눈을 즐겁게 한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 또 사운드도 너무 좋았고요.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2개를 꼽고 싶은데, 그 몬스트로 엘리자수가 귀걸이를 꽂는 장면이 너무 있잖아요. 귀엽죠. 귀엽다? 네.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그 고데기 하는 것도 진짜 좋아해요. 맞아, 머리가 맞아. 이렇게 뚝 끊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슬픈 거예요. 슬프죠. 네, 저는 그 장면에서 울었거든요. 근데 약간 영화관에서 혼자 울고 있으니까 뭐랄까 좀 기이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저보단 나으시네요. 저는 사실은 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박으면서 그만해. 그만해. 이거 할 때 저도 많이 울었어요. 첫 번째 관람 때. 그거 할 때 너무 슬퍼서 많이 울고, 그리고 수가 엘리자베스를 이렇게 발로 찰 때도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울다가 저는 또 웃었어요. 이게 사실은 블랙 코미디잖아요. 웃으라고 만든 장면들이 되게 명백하게 존재하는데. 맞아요. 저 이빨 빠진 거. 근데 그때 저는 진짜 많이 웃었고, 근데 제가 터졌어. 울다가 웃으니까 제 옆자리 남자 관객이 저를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 극장 안에서 신의 피부가 꽉 찼는데 저만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미친 여자가 됐다. 네, 그래서 그 귀걸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그 엔딩 크레딧이 사실 저는 인상이 깊기도 했었는데, 사실 영화가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막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사운드도 굉장히 강렬하게 진행이 되다가 엔딩 크레딧 딱 넘어가고 막 그 밝은 분위기의 음악이 이어지다가 딱 슬픈 음악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때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여성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되게 슬프거든요. 나의 어떤 경험들이 많이 소환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밝은 외피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여성들의 슬픔과 고통 같은 것들이 감독이 훨씬 더 어떤 진짜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이 영화의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 친절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굉장히 잘 구성된 영화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떠먹여주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약간 맞아요. 바비처럼. 바비기랑은 좀 비교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친절한 영화라는 점에서 저는 그래서 해. 그냥 다 알려주는 냠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를테면 뭐 하비라는 되게 하찮은 인물의 권력이라던가 수가 웃음을 강요당하는 장면이라던가 투자자들이 온통 백인 남성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여성을 둘러싼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좋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조금 더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이후에 관객들의 반응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어도 캐치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충분히 감독이 많이 고민을 했겠구나. 맞아요. 보다가 진짜 그냥 나가고 그런 분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보다가. 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은유나 비유가 많아야 된다는 거가 이 영화에서는 아니라고 좀 느껴가지고 이 영화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고 그것이 이제 작가,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선택한 방식이고, 그게 저는 이 영화한테는 너무 잘 맞는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오락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블랙 코미디예요.
근데 거기서 은유나 상징을 넣는 거가 저는 장르적으로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 영화가 좋았던 게 매다 꽂는 거. 그런 거 되게 속도감. 좋아하시네요. 매다 꽂히는 거. 솔직히 마지막 그 피바다 씬 있잖아요. 저는 토마토 축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의 엘리자수가 몬스터 엘리자수가 토마토 축제를. 저는 거기서 감독이 카메라 뒤에서 다 조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맞아요. 살풀이죠, 너무 좋았어. 살풀이. 저는 그 토마토 분수쇼에서 제가 피를 보고 통쾌함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맞아. 근데 그 우정처럼 느낀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되게 저는 이게 현상학적으로도 좀 재밌다고 느낀 게 어쨌든 이 영화가 37만을 한 것도 되게 이례적인, 어떤 사람들 말로는 박찬욱 영화가 1000만 한 것과 똑같은 거다 이런 식의 그 얘기를 정도로구나. 할 정도로. 왜냐면 장르적으로도 그렇지만 어쨌든 고어물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이런 관객이 든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자기였으면 절대 보지 않았을 영화, 평소 같았으면 보지 않았을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구정에도 갔다 그랬잖아요. 시네큐브에 다른 영화들은 텅텅 비어 있는데 꽉 찬 거예요. 와. 만석인 거예요. 만석. 네.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 더폴도 상영 중이었는데. 아무튼 이 관객이 꽉 찬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간 두 분도 원래 이런 영화를 못 보는데, 아니 근데 너무 옆에서 끙끙 막 진짜 소리를 내면서 알면서 봤어요. 알으면서. 그래서 근데 다 끝나고 났을 때도 다른 사람들도 막 이러고 엄청 힘들었던 거지. 근데 저는 그게 현상학적으로 재밌는 게 끌려와서 결국에는 맞아요. 뭔지도 모르는데 재밌대. 그래서 보는 이 현상이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그래, 같이 보자. 이런 식의. 저도 놀랍게도 시네큐브에서 만석으로 봤는데요. 그렇죠. 네. 많이 보고 있어. 포스터도 한몫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굿즈 뭐 받았어요? 굿즈 가면 받고 싶었는데 가면 못 받았고 저 가면 포스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러워가지고 진짜 좋아. 그러니까 잘 만들더라고요. 요즘 그리고 그게 랜덤인가? 매주 달라져요. 아.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근데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래야 저는 극장을 찾으니까. 맞아요. 저는 영화를 2번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포스터를 받고 두 번째는 그 활성제 키링? 예쁜 거 좋은 거 그게 받았네. 그거 나 예쁘던데? 그거 받고 싶던데. 귀여워요. 저는 포스터만 2개 있어요. 그냥 그 척추 포스터랑 그 가면 포스터. 키링 그거 좋겠다.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대체 이걸 어떻게 2번 보냐 이런 질문도 사실은 받기도 했었는데 저는 진짜 타격이 별로 없었고 이 영화가 너무 좋았어서 아까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이제 새로운 영화 취향을 이거 보고 나서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서브스턴스처럼 또 다른 나를 발견한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제 영화 인생에서도 어쩌면 중요한 영화고 어쩌면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한 영화를 봐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방송을 듣고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은 경험이지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이 최악체도 듭니다. 봤고 그리고 저랑 같이 봤던 그 아르시던 분들도 끝나고 나면 이 영화는 결국엔 마지막에 어쨌든 그 가지언니도 말했지만 굉장히 어떤 해소가 되면서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찝찝함이 없어요. 맞아요. 찝찝함이 없고 그리고 다시 영화를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돌아보게 되면서 이 영화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면 무섭다기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프면서도 어떤 지금의 이 사회 현상이 되게 풍자하고 있는 영화여서 보시면 그 종안에는 조금 괴로워도 다 보고 나면 의미가 있다. 굉장히 좋다. 맞습니다. 그 토마토 축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독이 밸런스를 얘기했잖아요. 피가 농도가 되게 피의 농도를 진하지 않았어. 약간 묽었어요. 네, 묽었어.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끈적하게 원래 호러물에서 몇 표현을 톤을 썼대요. 하는데 그걸 오히려 묽게 표현해서 좀 덜 무섭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묘사가 재밌네요. 농도가. 그래서 그 밸런스 왜냐면 조금만 더 짙었어도 정말 더 불쾌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좀 묽게 막 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물을 조금 더 탄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신의 한 수였네. 근데 이 영화에서의 진짜 핵심 장면은 그거예요.
프레드랑 약속을 잡고 아. 나가기 전 7시 반에서부터 8시 그 사이에 그 장면이거든요. 맞아.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가장 우리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받는 건 그 장면이에요. 맞아요. 다른 어떤 장면이 아니라 그 맞아. 장면에서 끔찍한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그냥 오로지 엘리자베스가 거울 봤다가 화장을 고쳤다가 또 수의 모습을 봤다가 이걸 반복하는 그 장면은 이거는 여성들만 알 수 있는 맞아요. 맞아. 정말 여성들은 온전히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이다. 그 마지막에 문에 비친 그 일그러진 문 손잡이. 네. 문 손잡이. 와, 그건 정말 그땐 이제 좀 나갔으면 좋겠어 막 이러다가 마지막 그걸 딱 일그러진 모습. 와, 약간 와.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딱 중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영화 중간에 위치를 할 거고 그 앞뒤로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들, 색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음악도 많이 쓰이는 장면인데 이 장면만 약간 동떨어진 그런 연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감독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야기를 아까 해준 것처럼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 흥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의 홍보 문구처럼 이 개미친 영화에 처음에 그렇게 홍보해서 네.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그 성의 없이 하면 어떡하냐 하다가 보고 나서 맞았다. 저 개미친 말이. 영화네. 더 이상 표현할 친절했다. 얘기를 네. 하고 있죠. 그 개미친 영화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뭘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 언니는 그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일단 유명세 전략이 잘 통하는 나라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성우성 그 바이럴 마케팅. 저거 그렇대? 그럼 상 야 받았대? 나도 상 받았대? 그래? 이러면서 그리고 N차 관람 효과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처음 봤을 때 나는 그냥 많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호러네 미쳤네까지만 생각했다가 점점 갈수록 막 의미 해석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면서 다시 봐야겠는데? 나만 뒤처질 수 없어. 약간 시네필의 자부심. 갑자기 뒷걸음질 시네필. 네, 그런 것들이 발동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붐이 확 일어나면은 너 정말 나도 거기에 끼고 싶어. 이 집단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얘기하면은 나도 한 수 거들어야 되니까 보고 약간 그런 효과가 더 한국의 특성상 잘 발현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디테일을 보면 볼수록 팔 게 은근히 많아서 정말 N차 관람을 부를 수밖에 없다. 도란 어때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본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데, 근데, 높으면서 또 이 각본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꽉 닫힌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걸 다 했고, 결말도 그냥 이렇게야. 그냥 보여주고 끝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린 결말 안 좋아해요. 모호하게 끝난 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걸 어려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게 주입식 교육에서 항상 정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술 작품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 영화는 완성도도 높고 좋은 영화인데 꽉 닫힌 결말이야? 너무 좋아. 이게 저는 한국인들의 좀 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시네필, 그러니까 예술 영화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도 이제 한줌 있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오락으로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두 타겟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맞아. 작품이라고 저는 좀 생각했고, 저는 아까 그 우정이 바비를 약간 예시로 들어서 떠먹여주는 영화라고 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크리스토퍼 놀란을 생각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3가지 작품이 있어요. 인셉션, 인터스텔라, 테넷. 근데 이 중에서 그 관객은 인터스텔라가 1000만이고 인셉션이 600만이고 테넷이 200만 정도 들었거든요. 테넷은 너무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3개 다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는 좀 어려워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좀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인터스텔라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4차원 세계, 우주에서의 4차원 세계, 블랙홀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중력 다루고 있으니까 이 문과생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영화는 엄청 쉽게 떠먹여주면서 무슨 감각을 느끼게 하냐면 그냥 이거 다 알려주는 거야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문제를 푼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내가 내 힘으로 풀었어. 내 이 지능으로 풀었어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사람들이. 어려운데 내가 이걸 이해했어. 근데 테넷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누가 이해했습니까? 김상욱 정도만 이해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찍은 배우들도 이해를 못하고 몇 번 본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존나 어려워요. 엔트로피? 양자역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엔트로피를 다루고 있어요. 엔트로피 그냥 글로만 읽어도 이해 못해. 그런 거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하나도 이해도 못했어. 근데 이 영화는 살짝 어려운 것 같아. 약간 여기에 층위가 있어. 레이어가 있고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아. 메시지도 있고 심오하고 사회풍자적인 것도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이해했네? 이거에서 오는 저는 약간 쾌감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영화의 특성을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극장으로 달려가고 보고 나서도 너 그거 봤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가지 언니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이 영화도 진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감정의 층위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슬펐어. 아니면 나는 너무 웃겼어. 아니면 끔찍했어. 근데 그 끔찍함의 범위도 다 다르잖아요. 다르지. 우리 톡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정말 고어하다고 여기는 장면. 저는 새우 먹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것도 다 다른 것처럼 되게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열광한 게 아닌가. 소지섭 최고다. 최고다. 소지섭 앨범 한 번씩 들어주자, 노래.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그냥 한국인들이 도파민 중독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것도 맞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만큼이나 또 여성들에게 대해서 이제 꾸밈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을 보면서 이제 많은 여성 관객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이제 공감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20만 정도를 찍고 그때 세민모어가 골든 글로브를 받으면서 이제 가속화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준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여성 관객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여성 관객, 여성 소비자들의 파급력이 그만큼 또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또 이제 곧 이야기를 하겠지만 영화가 굉장히 논쟁의 중심,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한데 그래서 논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양쪽에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을 다 만족시켜버린 게 아닐까 어느 정도는? 논쟁이 있으면 또 이건 못 참지. 나도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못 참지. 내 심리. 봐야지. 나도 껴야 돼. 우리나라 그리고 페미니즘이 워낙에 좀 저는 우리나라 페미니즘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K-페미니즘 이렇게 이름 붙일 정도로 그런 페미니즘의 그런 힘도 관객의 이 티켓 파워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브스턴스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영화가 여성의 몸을 다루는 방식이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고 평단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한편에서는 할리우드라고 하는 극한의 대상화가 이뤄지는 배경을 차용하면서 여성의 몸이 다뤄지는 방식을 꼬집고 또 비틀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맨 몸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등장하고 수의 몸을 훑는 카메라의 시선이 너무 집요하다거나 또 수의 스튜디오 씬이나 화장실 씬 같은 것들이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 판타지를 답습할 뿐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 혹시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좀 불편하게 느꼈던 장면이 있었는지 혹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 맥락상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꼈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대상화에 대한 불편함보다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여자지만 너무 예쁘다라고 약간 좀 매료돼서 본 입장이라 사실 제가 서브스턴스를 본 이유도 수가 그 예고편에서 춤추는 장면이라든지 그 에어로빅 하는 그 장면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저 여자 그래서 본 거거든요. 이미 거기에 홀려서 본 1인이기 때문에 저는 맥락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부러 더 극강으로 정성 들여서 대상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야 마지막에 뭔가 무참히 무너지는 그
낙차가 더 크게 팍 다가오고 임팩트가 크니까 그래서 메시지 전달이 그것 때문에 더 확실하게 전달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불편하게 보는 분도 있긴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다. 너무 예뻤다. 이 영화를 예쁘게만 그렇게 보는 것도 참 그 재밌는 관점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수가 아름다운 건 아름답죠. 그 저는 사실은 저는 영화 보면서 되게 그러니까 불편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불편러라서 프로 불편러라서 막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어떤 지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는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이런 게 불편한 사람이 있고, 맞아. 아니면 어떤 저런 부분들, 뭐 대상화되는 부분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한데, 저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그런 것이 논쟁되는 게 그다지 공감은 잘 안 가요. 저는 사실 대상화를 답습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근데 물론 그런 말을 한 건 이해가 가요. 빵댕이가 엉덩이가 너무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나오죠. 집요하게 훑죠, 그 엉덩이를. 근데 쇼 비즈니스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결국에는 쇼 비즈니스 업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매체에서 다뤄지는 여성의 몸, 그리고 그 대상화를 그냥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저는 느꼈고, 과하다고 느끼지 않은 점은, 물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는 좀 불편하긴 해요. 어쨌든 사람의 엉덩이가 커다란 스크린에서 내 눈앞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엉덩이 너무 눈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편하진 않죠, 그 장면이. 근데 저는 그게 실제가 훨씬 더 하기 때문에 맞아. 그걸 크게 불편하다 느끼지 않았고, 실제가 저한테 더 역겨운 이유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은근슬쩍 보여주는 방식으로 매체에서 여성의 몸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다 벗은 것보다 살짝 뭐 가린 게 더 야하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저는 그게 인간의 약간 기본적인 좀 욕망인데,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근데 거기서 항상 이용하는 것은 남자고 이용되는 것은 여성으로 고정값이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저는 오히려 그것이 좀 전복적이고 살짝 비틀었다고 느낀 게, 살짝 가리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놓고 짜잔 이거 너네가 보고 싶어 했던 거잖아. 맞아요. 마음껏 보렴 이거잖아요. 끝내주게 만들어놨단다. 이게 너가 원하던 실체잖아. 왜 불편해해? 이거 원하고 있잖아. 너네 다 숨어서 이거 볼 거잖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그 수의 내장이 이렇게 터져서 막 쏟아지는 이런 장면도 결국에는 너네 원하는 여성의 몸이야. 왜 이거 싫어해? 이렇게 보여준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가슴 뚝 떨어져 나갈 때 통하는 절정이죠. 거예요. 아니, 가슴이 여기 몸에서 맞아요. 뚝 떨어져 나오잖아요. 무대 위에서. 네, 무대 위에서. 토하는 거잖아. 여기서 나오죠? 머리인가?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저 그 장면 정말 좋아해요. 그 장면은 약간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너네 원하던 그 가슴. 옛다 가슴. 옛다 가슴 맞아요. 진짜 정확한 위치에 있는 그 가슴 차? 이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너무 의도가 그냥 잘 맞아떨어진 장면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우정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꼈나요? 아니요, 저도 오히려 별로 문제적이지 않다고 느꼈고, 오히려 가여운 것들에서는 사실 저는 되게 대상화되고 있다고 느껴서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그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남성 감독이냐 여성 감독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데, 뭐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이제 수의 몸을 훑는 시선이 좀 전형적인 어떤 남성적인 시선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영화가 페미니즘 영화가 아니다, 혹은 오히려 여성의 몸을 전형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야기해준 것처럼 영화가 전반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놓인 상황에 대해서 되게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뭐 대상화하고 있다라고 좀 차치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래서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요한 시선마저도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수의 어떤 몸이 딱 처음 만들어졌을 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씬이나 스튜디오에서 엉덩이만 따라붙는 그런 씬 같은 것들이 처음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곱씹으면서
어떻게 보면 수는 엘리자베스가 체화하고 있는 사회의 완벽한 미의 기준 같은 것들을 그대로 그냥 몸으로 실현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미지 그 자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수의 몸이 어떤 화면 안에 등장함으로써 여성의 몸이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계속해서 꼬집고 또 동시에 되게 클로즈업된 카메라 렌즈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길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이 수의 모습이 결국은 어떤 미디어 권력, 카메라의 권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찝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이제 영화에서의 어떤 불편한 부분, 장면 같은 거를 느낄 때 그런 것도 느껴요. 영화 외적으로 배우가 저 장면을 촬영했을 때의 감정? 그런 것이 어땠을까를 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드씬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이유기도 한데 저는 배드씬 보면 배우들이 특히 여자 배우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것도 어떤 촬영 방식의 문제지만 근데 이 영화에서 예를 들면 그 엉덩이 에어로빅 장면을 수가 촬영했을 때 그러니까 그 마가렛 퀄리가 촬영했을 때 불편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배우가 불편했고 그것이 뭔가 부당하다? 라고 느꼈으면 전 문제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아까도 저희 얘기 많이 했지만 감독이 되게 정확한 지시 안에서 찍었을 거고 저는 오히려 수는 그 장면을 되게 즐겁게 촬영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문제가 없다라고 약간 여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엉덩이에서 치킨 툭 튀어나와가지고 배꼽으로 꺼내죠. 그것도 다른 영화 오마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전 공포 영화. 네. 그 장면에서 나가신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배꼽에서 나오기 직전에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그게 좀 막 올라오고 막 그걸 막 꺼내는 장면이 어. 심리적으로 굉장히 쪼는 장면들이 많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영화 속에서 엘리자베스가 하게 되는 어떤 극단의 선택들을 어떤 개인의 욕망으로 보느냐, 사회적 구조 속에서 바라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영화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제일 처음 이 질문을 쓰느라고 논문을 쓰게 된 건데 이걸 진짜 다 얘기하면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줄인다고 얘기했잖아요. 대폭 줄였습니다.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영화의 큰 틀 자체는 정말 사회 구조를 지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영화의 큰 틀, 그러니까는 사회적 구조를 뭔가 꼬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안에 내용물을 현혹시킬 만한 되게 예쁜 포장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선을 막 뺏기는 그 화려한 포장지 안에 그 진짜 들어있는 핵심 메시지는 사랑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너를 사랑해야 돼 라는 그 개인의 욕망에 대한 경고가 더 핵심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목이었어요. 서브스턴스가 극 중에 수를 탄생시키는 그 약물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것만 보면은 약물에 좀 주목하게 되는데 서브스턴스는 본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물 사용의 주의사항을 보면은 계속 remember, you are one 계속 얘기하고 네가 모체야 라는 걸 계속 강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제목에서 본질은 너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연출 또한 그 제목과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직관적으로 연출을 막 쏘는 것들이 되게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사회 구조를 담은 그런 것들이 되게 불쾌하게 그려지고 딱 드러나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하비의 모습, 막 여성의 몸을 대놓고 막 담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엘리자베스의 개인의 욕망과 뭔가 그녀의 심경을 나타내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지만 좀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출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는 네모 프레임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이 네모 프레임이 영화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 연출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네모가 엄청 나오는데 특히 중요한 네모가 저는 엘리자베스가 막 식탁에 앉아서 전화하고 막 클레임 걸고 메모하고 그랬던 그 공간에 양쪽에 창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기준으로 뒤쪽
쪽에 있는 게 엘리자베스의 거실에 그 사진, 액자가 걸려있는 쪽이었고 앞쪽이 창이 보이는, 바깥에가 보이는. 근데 그 바깥의 창에는 그 전광판이 있죠. 자신의 모습이 걸린. 근데 점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거기에 막 달력에 자신으로 사는 7일은 X자로 표시해놓고 수로 사는 것에는 막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점점 자신을 잃어가면서 네모,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공간 있죠. 그 네모의 공간이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앞에 네모가 훨씬 더 비중이 커져요. 그러니까 진짜 자신을 잃어간다는 거에 대한 표현이 직관적으로 되게 그런 거는 좀 더 자세히 봐야지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출력이 또 좋았던 것 같고 실제로 뭐 타로나 심리 같은 이런 그림 치료 이런 거 보면은 네모가 자아의 단단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상대적으로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본래 자아는 줄고 지금 자기가 욕망을 하고 있는 그게 더 커졌다라는 것들이 되게 대조적으로 됐고 진짜 제가 좀 특이하고 재밌었던 게 서브스턴스 약을 받으러 가는 그 공간 거기 문짝 입구가 되게 좁은 길쭉한 네모인데 카드식으로 돼 있는데 올라가다 말잖아요. 그럼 쭈그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직사각형 작은 직사각형 그러니까 작은 사각형을 몸을 꼬부려서 들어가는 것 자체도 본인을 되게 낮추고 작아져야지만 그 물질을 사용하고 손에 닿을 수 있다?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그 네모의 표현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아까 전에 도라가 말했던 것처럼 욕실에서 막 머리를 박으면서 할 때도 그 네모 안에 되게 딱 그 프레임 안에서 작은 네모로 담잖아요. 네모의 꿈이다. 네모의 꿈. 네. 그래서 그런 걸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네모를 영화 전반에 되게 많이 뿌려놨어요. 욕실도 네모난 타일로 가득하고 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두는 공간도 네모난 문짝 뒤쪽으로 아예 가둬놓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지만 그 개인의 욕망적인 부분에 연출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그 본질적인 것은 좀 더 들여봐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마지막에 괴물 엘리자베스가 내가 수예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막 이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막 외면하잖아요. 그건 역시 사람들도 겉모습, 왁구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질은 순데 스파클인데 스파클이 아니지.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본질이죠. 스파클 맞죠? 본질은 스파클인데 사람들은 왁구만 보니까 그건 역시 너무 다 꼬집은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두 개의 교차점이 마지막에 그 모두에게 피를 뿌리는 장면이 정말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의 심리 체계 자체가 원래 사회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 구조 속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네 자신을 먼저 돌보고 사랑해라 라는 굉장히 더 본질적인 작은 이야기가는 작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저는 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개인의 욕망에 대한 경고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이 줄였어요. 지금도 긴데. 그랬어요? 자, 다음에 꼭 글을 공유해 주세요. 전체 글을. 네, 도라는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어쨌든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 무슨 영화냐라고 했을 때 키워드가 저는 자기 혐오가 일단 1번일 거고 두 번째가 그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그걸 쉽게 말하면 외모 정병이라고 하죠. 외모 정병 그리고 미친 여자, 분열과 해방 이런 식의 저는 키워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그냥 제 답은 그거예요. 개인의 욕망과 사회 구조의 요구가 구별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히려 되묻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저는 이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한테는 이제 타고난 성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그냥 내한테 주어진 성이 있고 사회적인 성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모두 가지고 있고 모두 수행하고 살아가요. 어떤 게 진짜 내 성이고 어떤 게 주어진 성 역할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그냥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영화가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루키즘과 자기 혐오 두 가지 그러니까 개인적 욕망과 사회 구조를 두 가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칼로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나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야기 해준 것처럼 저는 어떤 이렇게 딱 양분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구조라는 쪽에 아무래도 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 재밌네요. 두 분의 의견이 또 다른 게. 그래서 되게 좀 답정너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 질문을 가져오긴 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 질문을 가져왔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영화를 지금 남성 관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어떤 여성들의 어떤 실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소환되는 영화이기도 한데 그런 경험들, 어떤 아름다움의 표준과 계속해서 나를 비교하고 실제로 그게 나의 일상이나 직장에서 어떤 조치나 무례함들로 이어지기도 하고 결국은 또 자기 혐오가 나를 좀먹고 이런 상황들이 어떤 꼭 같은 감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성들은 어떤 감정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야기했던 그쵸.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거나 아무래도 적을 남성 관객들이 어떤 감정으로 이 영화를 볼까 사실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 연휴에 제 남동생이 서브스턴스를 봤다고 하길래 물어봤죠. 이 영화가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하는 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잘 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 영화 서사 전체를 어떤 늙어가는 여성의 그릇된 욕망 정도로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뭐 세상에 틀린 해석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구조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개인의 욕망으로만 해석을 하면 사실 엘리자베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결말부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사실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러면 이제 뇌절이라는 말이 사실 나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감독님이 끊임없이 이 여성들이 놓인 상황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구조 속의 문제로 해석되어야 할 여지를 굉장히 많이 던져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코랄리 파르자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영화의 주제는 여성의 몸이고 여성의 몸에 대해서 사회가 얼마나 강력하면서 멍청한 지배를 구축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문화일보 기사를 한번 참고하셔도 좋지 않을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네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이 하나 더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영화에 되게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쏘의 몸들이 등장할 때 계속해서 그 프랑스 요리들이 등장을 하고 어떤 닭의 몸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교차되면서 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좀 뜬금없다? 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욕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제 먹는 것과 뭔가 욕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대입을 시키잖아요. 그쵸. 식욕. 네, 식욕, 성욕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냥 그런 동물들이나 육식행위, 새우 까먹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 먹고 그 일부러 되게 동물들도 날것으로 막 그렸다가 그러니까는 조리하는 막 날것을 조리하고 먹는 건 뼈밖에 안 보여주고 먹고 나서에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인간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좀 그려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술을 막 따라하면서 막 토크쇼에 나오는 네. 토크쇼 나오는 그러면서 막 요리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닭인가 칠면조 내장을 막 칠면조 잡아 내장을. 뽑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잡아 뽑는 행위를 저는 거기서 나오는 생식기라는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 여자의 25살은 뭐 생식기가 멈춘다 그랬나? 50대에 멈추고 25이 넘으면 거기서 합의가 초반에 그런 대사를 하는데 화장실에서. 네, 화장실에서 그런 대사를 하는데 생식기에서 그 내장을 뽑아내잖아요. 그 칠면조의 생식기에서 저는 또 그런 것도 좀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모로 잘 짜놨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영화에서 제가 아까 정말 고어하다고 했던 그 하비가 새우를 먹는 장면이 이제 사실은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제 뭐 영화를 나중에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새우를 회우지? 왜 새우일까? 저는 그 등이랑 조금 연관해서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척추랑 굉장히 연관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척추에서 태어나잖아요, 수가.
그런 것과도 연결돼 있고 이 새우를 먹을 때는 손을 써야 되는데 걔가 또 화장실에서 손을 안 닦고 나온 정황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껍질을 벗기고 그걸 굉장히 지저분하게 먹는 이미지도 필요했을 거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모의 의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굉장히 그 탐욕스럽게 걔가 더럽게 새우를 먹고 버린 것은 이제 그 엘리자베스의 지금 처지의 은유이기도 하죠. 걔가 그냥 여기서 맛있게 먹여지고 여성이 미디어에서 그냥 맛있게 먹여지고 버려지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비가 또 프랑스 요리책을 선물한 어떤 이유 같은 것도 네가 아무리 한때 잘 나가는 할리우드 대스타였건 뭐건 너는 결국에 집에서 요리나 하는 여자일 뿐이지. 이런 식의 메시지도 있는 거고. 그리고 수의 배꼽에서 닭다리 나오는 장면 같은 거는 어떤 섭식 장애. 그러니까 이 연예인 배우로서의 여자들, 그냥 뭐 현실의 여자들도 그렇지만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강박 같은 게 있잖아요. 제대로 맞아요. 먹지 못하고 먹고 토하는 경우도 있고, 수도 먹는 장면도 안 나오고 이렇게 다이어트 코크만 먹나?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요리 막 하는 그 장면, 막 무슨 소 내장 같은 것도. 맞아.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순댓국은 절대 못 먹는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칠면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결국에 그게 신체 훼손을 또 암시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뒤에서 나올, 그러니까 수의 내장 같은 게 다 몬스트로 엘리자 수의 모습이 결국엔 터지고 찢기고 폭발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고, 거기서 그 엘리자베스가 이 핸드믹서로 노른자 막 섞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 서브스턴스의 첫 장면 보시면 노른자에 주사해서 노른자가 새로 분리가 태어나요. 되죠. 근데 그걸 막 섞는 게 몬스트로 엘리자수의 탄생을 또 암시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다 뒤와 이어지는 장면의 연출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사실 제가 이제 6년차 비건이기도 하고 동물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거 너무 그 육식과 어떤 성별 계급 같은 것들이 교차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했었어요. 이를테면 그 캐롤 제이 아담스라고 관련해서 되게 오랫동안 학문을 하고 계시는 학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썼던 육식의 성정치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종의 소비재로서 여성의 몸과 동물의 몸이 다뤄지는 방식을 등치시켰다라고 느꼈고요. 어쩌면 그 하얀 화면 속에서 수의 하얗고 관능적으로 묘사되는 동시에 어떤 순수성의 어떤 표본인 그런 몸들이 닭의 몸이랑 그 칠면조라고 했던가요? 칠면조의 몸이랑 겹쳐지는데, 칠면조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죠.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장이라던가 머리 같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제거된 상태로 등장을 하고 그 생명성이 제거된 상태로 하얗고 깨끗하고 오로지 살로서만 존재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이 먹히고 버려지고 소비되는 어떤 상품으로서의 가치들만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영화에는 사실 호러 영화에 되게 다양한 영화들이 오마주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오마주를 발견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를테면 남성 감독들의 영화를 발견하는 것보다 이 영화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 스탠리 큐브릭 감독 샤이닝의 주황색 복도, 흰 화장실. 저는 사실 다 보진 않았어요.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기하는 것 중에. 네, 저도 오마주된 영화 본 거 없던데요. 워낙 옛날 영화들이라. 맞아요. 그쵸. 고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 그리고 데이빗 린치 감독의 엘리펀트맨의 사랑받고 싶어하는 괴물의 비주얼, 그리고 히치콕 사이코의 쓰러진 여성의 이미지, 비디오 드롬의 클로즈업된 입술, 그리고 실제로 감독이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그리고 결말부, 캐리의 피투성이가 된 주인공까지 그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혹시 이제 영화를 보면서 떠오른 호러 영화나 좀 다른 영화들이 있을지, 아까 논란 영화를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는데 떠오른 영화가 있을지, 혹은 없다면 무서워도 이 영화는 꼭 참고 볼만하다 이런 영화가 있을지 한번 추천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신기원을 열어주세요. 일단 저는 그때 우정이 스토리에 올렸을 때 추천했던 렛미인 그 영화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진한 피가 나오긴 하지만 농도에 집착하시네요. 되게 그거 중요해요. 예, 농도에 따라 오는 공포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혐오도와 예.
그게 조금 더 진한 피긴 한데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아름답고 가슴 아픈 러브 스토리. 예, 그래서 스웨덴 버전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리메이크하긴 했는데 저는 스웨덴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네. 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아무래도 뭐 원작이 주는 거를 뭐 따라가지 못하나 봐요. 그 주인공 비주얼도 조금 더 저는 좀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앞 질문 안 한 게 조금 아쉬운데 저 감각적인 거 해주세요. 저는 저거 이렇게 딱 그냥 몇 가지만 꼽고 싶어요. 이 영화에서의 감각적인 거는 첫 번째가 타이포그래피고요. 이 영화에서 그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그 상품, 약물의 패키지에 박힌 타이포가 굉장히 감각적이고 사실 영화를 볼 때 타이포가 저런 식으로 잘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더 새롭게 느껴지고 더 세련되게 느껴지는 면이 있고 또 이게 외적으로도 쓰이잖아요. 포스터에 사용이 되고 아니면 이 영화의 어떤 굿즈로도 활용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또 어떻게 보이냐면 이 영화 자체가 하나의 상품, 하나의 패키지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 영화가 부감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영화에서의 부감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버드뷰라고 해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찍는 방식인데 그게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화거든요. 근데 부감이 주는 효과는 뭐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고립감이나 외로움 같은 감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자베스의 어떤 처지 같은 것이 많이 그렇게 느껴지고 또 관객한테는 일종의 좀 거리감을 제공해요. 그래서 어떤 관망하고 관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쇼 비즈니스 세계를 이렇게 좀 위에서 떠서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세 번째가 클로즈업입니다. 이 영화에서 클로즈업을 진짜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찍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알 수도 있고 제작기에서도 보면 영화 다 촬영 끝나고 추가 한 달을 클로즈업만 촬영을 더 했던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나 클로즈업을 정말 많이 썼는데 관객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점이잖아요. 클로즈업은 시야를 돌릴 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랬을 때 주는 어떤 그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영화에 여성이 겪고 있는 폭력을 너네도 느껴봐라 하는 거가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시고 영화 보면 더 좋겠다고 느꼈고 공포 영화는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도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닌데 그냥 최근에 영화로는 미드소마 아니면 겟아웃 같은 영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느꼈고 또 그 보이즈 어프레드 맞죠? 그것도 일종의 호러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근데 엄청 잔인하고 이런 건 아닌데 심리 호러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병. 근데 그 영화도 저는 되게 특히 초반이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고전으로는 저는 히치콕 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저는 뭐 내가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유일하게 재밌게 봤던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가 먼저 생각나기를 일본 했어요. 영화. 네, 일본 영화. 프랑스에서도 리메이크가 됐었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봤다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 좋아하는 거야, 저 사람. 호러 그런가 영화. 봐요. 저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좀비 영화인데 이것도 스포하지 않고 좀비 영화구나. 네. 근데 좀비 영화라고만 보긴 어려워요. 네, 그 영화도 봐야지 알 수 있는 네. 영화고.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저도 못 본 영화기는 한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그 질리아 디크루노 감독의 티탄과 로우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바디호러 대표적인 바디호러 영화로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곧 티탄을 한번 보려고 이제 벼르고 있는데 한번 또 이제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봐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 하나 더 추천할 거 있어요. 영화 아니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접속하는 몸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전시 있거든요. 이거 꼭 보세요. 특히 서브스턴스를 보고 가시면 첫 작품부터 서브스턴스인데 이렇게 하고 보실 수 있고 특히 거기에 그 장파라고 하는 국내 작가분 계세요. 이분의 마마 시리즈 회화가 있는데 그걸 보면 그냥 몬스터 엘리자수가 바로 생각이 나실 거고 이게 아시아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이어서 진짜 그 여성의 몸에 대한 것들을 진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이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이 여성적 그로테스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전시가 언제까지인가요? 아마 제 기억엔 3월까지였던 기억이 납니다. 서브스턴스의 그 바디 호러가
그대로 재현된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래요? 작품들이 네, 움직이진 않고 작품들이 뭐 설치 작품도 있고 회화도 있고 한데 뭐 그 영화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면서 돌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작품들만 있진 않고요. 아시아 여성 작가들 되게 다양한 작품들 있고 되게 웃긴 작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곁들여서 볼 수 있는 전시 추천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그럼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